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꼽히는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17살에 죽어야만 했던 소년, 그의 피로 물든 왕좌를 둘러싼 권력, 야망, 그리고 충절의 대서사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단종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고 결국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쓰러져간 왕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4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버진 문종이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사실 이때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요, 바로 이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12살의 어린 왕, 단종,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충신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자, 김종서, 마지막으로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야심가,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입니다. 이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숙부의 검은 야심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수양대군은 조카의 이 불안정한 왕권이 자신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거죠. 왕위 찬탈을 위해서 아주 은밀하고 또 치밀하게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수양대군이 어떤 사람들을 모았는가 하는 건데요. 과거에 계속 낙방하던 권남이라는 인물이 수양의 식객으로 들어와서 한명회를 추천하는데요. 바로 이 한명회라는 인물이 쿠데타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설계자, 즉 마스터마인드였습니다. 그 지략이 어찌나 뛰어났는지 수양대군이 그를 한나라 고조의 칙사였던 장량, 즉 나의 자방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여기에 홍윤성 같은 무사 수십 명을 전국에서 끌어모으면서 피해 계획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수양대군이 칼을 빼들면서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피해 밤, 계유정난이 시작되는 거죠. 날짜는 바로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자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단종의 든든한 방패였던 김종서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장면은요,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수양대군이 밤늦게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서는 아주 뜬금없이 모자에 달 장식을 빌려달라고 해요. 김종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아들을 시켜서 장식을 가지러 보낸 바로 그 순간 수양이 품에서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라고 하죠. 김종서가 달빛에 편지를 비춰보는 그 찰나, 수양의 눈짓 한 번에 숨어있던 자객의 철퇴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이 살생부였습니다. 책사 한명회가 미리 작성해둔 제거 대상 리스트죠.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그날 밤을 결코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도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그날 밤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은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궁궐을 장악하고 왕명을 위주해서 대신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살생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이 궁문으로 들어서는 족족 인정사정 없이 철퇴로 내리쳐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권력이 수양의 손아귀에 들어간 겁니다. 이 모든 끔찍한 소식을 들은 단종, 그때 나이가 고작 12살이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숙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울면서 애원했다고 전해집니다. 숙부, 제발 저를 죽이지 말아주시오. 권력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던 어린 왕의 절규였죠. 하지만 이런 불의에 그냥 순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육신. 수양의 왕위 찬탈에 맞서 죽음으로 충절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마지막 저항이 시작됩니다. 성삼문, 박팽년 같은 지편전학자 출신의 신하들이 중심이 돼서요.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에서 세조, 즉 수양대군과 그 측근들을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힐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거사를 바로 앞두고 동지 중 한 명이었던 김질이 두려움에 떨다가 자기 장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결국 이게 세조의 귀에 들어가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체포된 이들의 국문 과정은
정말 충절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세조가 평소 아꼈던 박팽년을 회유했지만 그는 끝까지 세조를 전하나 상감이라 부르지 않고 날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화가 난 세조가 네가 나한테 올린 문서에 스스로 신하 신자를 쓰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박팽년은 단종께 올릴 때만 썼을 뿐 나리에게는 단 한 번도 신하라고 쓴 적이 없다고 답하죠.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성산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조가 네가 먹고 마신 모든 것이 내가 준 녹봉이 아니냐고 묻자 성산문은 창왕께서 살아계신데 어찌 나를 신하로 부리려 하시오. 나는 나리의 녹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불에 달군 쇠로 온몸을 지지는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조금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인이었던 유흥부의 기계는 더욱 대단했습니다. 그는 고문하는 이들을 향해 간사한 놈의 밀고로 큰일을 망쳤으니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내 목을 베라고 호통치며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죠. 충신들의 마지막 저항마저 실패로 돌아가면서 단종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상황으로 물러나 있던 단종은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돼서 강원도 깊은 산골인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왕에서 대군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신분도 없는 평민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유배지에서조차 숙부였던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를 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세조는 마침내 단종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1457년 10월 금부도사가 영월에 도착했고 결국 단종은 17살의 나이로 목이 졸려 살해당하며 그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단종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정말 길고 깊은 그림자를 역사에 남겼습니다. 그 후 관련된 인물들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8에 홀로 된 정순왕후는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야 했고 세조는 조카를 죽인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평생 악몽과 끔찍한 피부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했던 단종의 시신은 영월의 한 관리가 목숨을 걸고 몰래 거두어준 덕분에 오늘날까지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41년 단종이 죽고 나서 이만큼의 긴 세월이 흐른 1698년 숙종 때가 되었어야 그는 노산군이 아닌 단종이라는 왕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정의는 이토록 더디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세조는 이후에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다지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습니다. 업적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시작은 조카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피로 세운 왕자의 정통성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